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4월 과정의 8주 마지막 과정이네요. 이제 8주 끝나면 또 5월, 6월 과정 또 들어가요.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양도소득세 마무리 한번 지어보죠. 오늘은 174페이지부터네요. 양도소득세 계산 중에 저희 이제 전번 배울 때 취득 시기, 취득세, 과세 표준, 이제 취득세 계산하고 양도세 계산하고 모든 걸 다 계산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뭘 계산하냐? 양도소득세,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가액 계산에 이 취득 가액 계산에 포함되면 안 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포함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요거 빼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저걸 안 빼주는 순간 이제 역으로 얼른 생각, 저걸 안 빼주면 취득 가액으로 빼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물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만큼은 비용 처리해 주지 않고 세금으로 더 물리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제 1번에 특수 관계인 이렇게 지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취득 가격이니까 고가 취득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고가 취득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이 부분이 양도예요, 그러면 앞에는 뭐라고 바꿔야 되는가? 양도. 여기를 양도다 하면 여기를 반대로 저가. 취득이면 고가 취득, 양도면 저가 양도. 그럼 고가로 취득해가지고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고 하면,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고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저런 행위를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가로 취득한 것을 뭐 해버리고 부인해버리고, 그 가액을, 여기서 가액을 부인한다는 이야기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취득한 걸 부인해버리고 다시 취득 가격을 무슨 금액으로 다시 잡아버리고 시가로 시가를 취득 가액으로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이 문구는 계속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문구 계속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다시요.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고 취득 가격을 지금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했으면, 시가보다 높은 고가로 취득했으면 그 고가 취득 자체를 부인해버리고 다시 뭘로 재계산한다? 시가로 다시 재계산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 단계를 알아야 돼요. 고가로 취득했을 때, 자, 두 개로 나눠볼게요. 여기서 시가가 있고 시가 초과액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시가와 시가 초과액이 나오는데, 그럼 이 중에 취득 가격은, 고가로 취득했을 때 취득 가격은 이 중에 무슨 금액으로 취득 가격을 잡아야 되고, 시가로 요만큼을, 이 시가를 취득 가액으로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시가를 초과한 액수는 취득 가격으로 잡아준다는 이야기인가 안 잡아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건 제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전체를 다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고가로 취득했더라도 어떤 금액만 제외시켜라. 시가를 초과해서, 시가를 초과한 액수만. 그럼 이제 고가 취득 시 시가를 취득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 초과액은, 시가를 초과했던 이 금액은 취득 가격을 취득가액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혹시 문제에서 고가로 취득했다는 말이 안 나오고 시가 초과액은 취득가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면 시가를 초과한 이 액수는, 이 금액은 취득가격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맞았다 그래야 된가 틀렸다 그래야 된가? 맞았다 그래야 돼요. 이 지문으로 바로 나왔을 때. 그럼 이제 얼마만큼 차이가 나면은 인정을 안 할까요? 그러면 우리 저가 양도하고 똑같이 생각하세요. 자, 금액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면은 부인을 시켜요? 그러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이상 차이 나며 3억. 됐죠? 금액으로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 이상 차이가 안 나도 시가에 몇 프로 이상 차이 나며 5%. 자, 거기까지 해결했어요. 자, 여기까지 해결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가보죠. 이제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특수 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고가로 취득했던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지금 여기서 거래라는 것은 누구하고 거래했던 금액? 특수 관계인. 특수 관계인과 거래해서 내가 더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했던 금액. 이거는 제3자와 거래했을 때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이 시가. 그러면 이 두 개를 빼보죠. 차액이 5억이네. 5억이면 금액적으로 얼마 이상 차이가 났으니까 3억. 3억 이상 차이가 났으니까 이 중에 이 둘 중에 어떤 금액을 부인해버리고 거래가 20억을 부인해버리고 취득 가격은 얼마로 잡고 15억을 취득 가격으로 다시 계산하니까 그 사람이 신고했던 20억 중에 얼마는 취득 가격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고 5억은 인정을 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액, 이 금액이 시가 초과액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초과액, 이 금액은 취득가액 계산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이제 특수관계인한테 12억 주고 샀던 물건인데 시장에서 10억에 살 수 있는 물건이요. 그럼 차이가 2억밖에 안 나네. 그럼 3억은 안 났어. 3억을 안 났으면 반드시 시가의 5% 이걸 얼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억이 5%면 5천. 5천보다 더 많이 차이 났으니까 거래가를 부인해버리고 시가인 10억을 취득가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도 시가, 취득 가격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금액은 총 얼마란 얘기인가? 2억. 요 금액은 시가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거래가가 5억인데 4억 8천짜리를 5억에 샀어. 그러면 2천만큼 차이가 났네. 3억은 넘지 않았더라도 시가의 5%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4억 8천에 5%. (2,400보다) 많이 차이 나는 거, 적게 차이 나는 거? 적게 차이 나니까 이거는 부인한다, 부인하지 않는다.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면 취득가액을 얼마로 잡는다? 5억으로 그대로 찾겠습니다. 5억으로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5억으로 취득했더라도 2천만 원 정도 차이 난 것은 봐드리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취득가액 계산은 이렇게 단독 문제는 나오지 않는데 이런 걸 문장으로 해서 여기서요. 이 취득 가격, 이 금액이 얼마인지 이걸 찾아라 하고 문장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죠. 동그라미 2번에서는 이제 취득가액 계산에서 이제 여기서는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이에요. 여기서 이 이자는 처음 내가 물건을 구입할 때 발생한 이자라고 봐야 되는가요? 그 이자는 물건을 살 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자인가요? 자, 여기서 이자는 내가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불한 돈으로 보이는가요? 취득 가격과 상관없는 돈으로 보이는가요? 상관없는 거. 상관없죠. 지금 돈을 너무 늦게 줘가지고 지체 이자가 발생한 거지 그 취득 가격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3번은 그림 하나 볼게요. 측량 전에는 제가 땅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번에 측량 후에 이만큼 땅이 늘어났어. 그럼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면적이 늘어난 만큼 나는 뭔가를 받아야 된가? 내가 내놔야 된가요? 내놔야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 중간자 입장에서는 조정금을 받아가지고 조정금을 받아야죠. 그럼 조정금을 징수해야 되겠죠. 그러면 징수한 이 조정금은 그러면 이 땅 주인 입장에서는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인가 내놨다는 이야기인가? 내놨다. 돈을 내놓은 그 돈은 여기서 징수당한 이 조정금은 취득 가격이라고 말하면 된다. 취득 가격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취득 가격이다. 취득 가격은 아니다. 자, 지금 내가 여기서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지불한 돈인가요? 조정을 위해서 들어간 돈인가?
조정을 위해서 들어간 돈이니까 취득 가격이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되는 거예요. 취득 가격은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해요. 이걸 이제 이렇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예전에는 이만큼이 내 땅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땅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제 감소가 돼 버렸네. 그럼 면적이 감소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조정금을 내놔야 된가요? 받아야 된가요? 받아야죠. 받은 조정금에 대해서는 이제 받은 조정금에 대해서는 이 받은 돈은 내가 땅을 팔아먹고 받은 돈인가요? 판 거라고 상관없는 돈인가요? 상관없는 돈이죠. 그러면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받은 조정금에 대해서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기는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양쪽을 다 봐야 돼요. 감소된 사람의 세금을 안 냈으니까, 감소된 사람이 세금을 안 냈으니까 늘어난 사람이 낸 돈은 비용 처리가 된다, 안 된다? 자, 여기서 세금을 안 냈으니까 이 사람도 비용 처리가 안 된다. 이 사람이 세금을 냈으면 이 사람 비용 처리가 된다.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세금을 한쪽에서 받은 사람이 세금을 안 냈으니까 내놓은 사람은 비용 처리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 가격으로 인정을 못 해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양쪽 다 이해하셔야 돼요. 늘어난 거, 감소된 거 둘 다 생각을 해야지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징수한 조정금은 이제 징수한 조정금 이렇게 말하면 그 땅 주인 입장에서는 받은 돈 이 말인가? 내놓은 돈 이 말인가? 징수한 조정금, 그럼 정부가 징수했으니까 이 조정금을 내놨는가요? 지금 받았는가요? 내놨죠. 내놓은 조정금은 취득 가격으로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취득 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동그라미 4번 가보죠. 4번 같은 경우는 별것 아니에요. 4번은 밑에 이제 요거를 계산 문제로 내면 거의 대부분 다 틀리더라고요. 왜 이걸 틀린지를 이해를 못 하는데 이게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그럼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양도소득이다, 양도소득은 아니다? 아니죠. 양도소득이 아닌데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이미 산입을 해버렸네. 이미 다른 데 써먹었네. 그러면 여기서 써먹었으면 그 금액을, 그래서 여기서 그 금액이라는 말은 곧 어떤 금액이라는 이야기인가? 다른 데서 이미 써먹은 돈. 그러면 그 금액이라는 것은 타 소득에서 필요 경비로 산입한 거, 다른 데서 이미 필요 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걸 뺀 나머지 금액을 뭘로 인정한다? 취득가격으로. 그러면 취득가격은 다른 데서 이미 비용 처리한 금액이 있으면 취득가격으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이 말이 딱 나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업소득 금액 계산에 적용돼 계산해서 이미 써먹은 필요 경비는 취득가격으로 인정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말 알아요. 취득가격으로 인정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알아. 그래 놓고 여기서요, 그러면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취득하면, 취득가격을 안 한다면서 왜 한다고 그러세요? 그래요. 취득가격으로 인정을 안 한다면서 왜 취득가격을 한다고 하세요? 또 그래요. 여기서 계속 질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격을 한다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취득가격 아니라면서요? 막 그래요. 이 한국말 자체로 중간에 있는 걸 생략해버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러면 그 금액,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취득 가격으로 10억 주고 물건을 샀어. 그런데 그 중에 사업소득 금액에서 2억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을 해버렸네. 그럼 내가 물건값을 산 금액의 취득가격이 10억이요. 그럼 10억을 취득가격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소득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한 게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다는 이야기는 빼고 얼마? 2억 빼고 2억 뺐어.
그러면 취득 가격으로 인정하는 거, 취득 가격으로 한다는 이야기는요. 취득을 한다는 이야기가 그 금액을 뭐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면 전체 10억 중에 2억을 뺀 나머지 얼마를 8억을 취득 가격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억은 취득 가격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 안 한다. 왜? 다른 데 이미 써먹었으니까. 이미 써먹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니요 그 금액이 뭔 말이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되는 이 말 문장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막 그래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취득하기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이 두 갈래길이 있어요. 어떻게 내냐면 다른 소득에서 이미 필요 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취득 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 그럼 그건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근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럼 다시 또 만약에 다른 소득 금액에서 이미 필요 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취득 가격으로 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맞았다. 그런데 그걸 틀렸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니 여기서는 아니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랬으니 그 금액을 뭐 한 거 빼고 나머지를 취득가격으로 한다. 다른 소득 금액에서 이미 필요 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한다. 맞았죠. 그런데 그걸 틀렸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시간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다시 이해하세요. 이거는 자, 이제 오른쪽 날개를 오른쪽에 그 표를 봐보세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제 취득가액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이제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만 물어보면 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나 중개보수나 법무사 비용은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단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이 꼭 있어야 됐나?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영수증 같은 거 없어도 돼요. 냈다는 거 확인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는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다음에 취득에 관한 쟁송 있는 자산의 소송비용. 여기서 소송비용이 취득과 관련한 소송비용이면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받는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계상된 것은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럼 아직도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뭔지 이것도 구별 못하면 이제 안 돼요. 이제는 세법이 아니라 학개론에서 배우세요. 이제부터는 자 취득 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를 확정했다. 그럼 이 거래가를 확정할 때 이 금액 속에는 이자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자 그대로 읽으면 돼요. 자 취득 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원가 더하기 이자를 더해서 이렇게 더해서 최종 가격을 결정했으니까 이 확정된 금액 속에는 이자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살려면 이자를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줘야 되니까 들어간다. 그냥 이 문장으로 읽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막 애우려고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4월달 모의고사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공시세법 평균이 32점이에요. 다 과락 났어요. 시험 수준이 그 정도인데 실제 저희 이제 중개사 시험 수준이 지금 모의고사 낸 수준 그대로예요. 근데 그거 그렇게 못 풀어버리면 등기법에서 조금만 어렵게 내면요 다 과락이에요. 다 과락으로 싹 떨어져요. 아무리 공법이나 중개사법 100점을 맞아도 공시세법 과락 나보는 싹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보고 야 그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5월달 어쩌려고 그러나 지금 5월달 모의고사 4월달 모의고사 그 정도 5월달 모의고사는 얼마나 점수가 내려갈까. 이제 어떻게 방법이 문제를 다 알려줘야 되나? 예? 답을 막 알려줘야 되나? 예? 수업 시간에 답을 다 알려주잖아요. 알려주는데도 저러면 어떻게 하나 지금. 그래서 저 그 결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도 평균 40점 넘었겠지 그랬어요. 그런데 예? 중개사법이 50 몇 점 나왔더라고요. 평균 56점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더라고요. 예, 거기서 점수가 잘 나와서. 그래서 공시세법에서 과락만 면하면 합격을 하겠더라고요.
이제 이런 단어에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거래가를 확정했어요. 그런데 확정된 금액 속에 이자가 이미 들어있으니까 이자 상당액은 당연히 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자를 지불해야 된가 지불 안 해야 된가? 해야죠. 해야 되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그냥 그렇게 읽으시면 돼. 자,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는 폐업시 잔존재화는 내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면 이 잔존재화는 내가 사업자인 내가 누구한테 팔았다 그랬는가? 나한테. 그럼 이 잔존재화 속에는 부가가치세가 이미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들어있죠. 팔아먹었으니까 내가 나한테 팔아가지고 팔 때는 부가가치세를 받고 팔았으니까 그럼 나 산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부가가치세를 주고 샀다 안 주고 샀다? 주고 샀다. 주고 샀으니까 부가가치세도 취득가액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는. 주고 샀다고 했잖아요 방금.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주고 포함이요 똑같잖아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주고 샀으니까 잔존가액 플러스요 부가가치세 이렇게 두 개가 더 있으니까 이 잔존재화 속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있으니까 부가가치세도 취득가격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막 그냥 무조건 애올라가면 세법은 무조건 애올라가면 절대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요즘은 암기해서 푸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다음 이제 특수 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고가로 취득했어요. 이 말이 딱 나오는 순간 고가로 취득했어요. 그러면 얼마 금액만 취득 가격으로 인정하니까 두 글자 시가. 그러면 시가를 초과 액수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요 시가 초과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그러면 여기서 이자는 요 이자는 내가 물건을 취득할 때 들어간 돈인가 취득과 상관없는 돈인가? 상관없는 거. 그럼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상관없으니까요. 그럼 다시 이제 측량을 하면서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이 있네. 그러면 이 사람은 조정금을 받은 사람인가 조정금을 내놓은 사람인가? 내놓은 사람. 그럼 조정금을 내놨으니까 내가 내놓은 조정금은 그 물건 취득 가격이다 취득 가격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니까 X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소득 금액에서 이미 필요 경비로 이미 산입을 해버렸네. 다른 데서 써먹었으니까 양도소득세에서는 취득 가격으로 또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러면 돼요. 너 부동산을 살려고 내가 부동산 살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나 물건을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관계인가요? 나하고 은행하고 관계인가요? 나하고 은행. 그럼 내가 물건을 샀던 것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관계없다. 관계없으니까 X.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내용도 아니거든요. 세법 문제 풀 때 다른 과목보다 훨씬 쉬워요. 그 내용 안에 문장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으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진짜로 많아요. 자, 그다음 이제 상속이나 증여를 한번 가보죠. 이것도 똑같아요.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았을 때, 자, 그러면 상속을 받으면 내가 사망자에게 얼마를 주고 샀는가요? 공짜로 가져왔는가? 공짜죠. 그런데 공짜로 가져왔더라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해야 된가? 신고 안 해야 된가? 해야죠. 그러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했던 그 금액을 취득 가격으로 인정하면 돼요. 여기서 이 취득 가액이라는 것은 상속세 신고를 하거나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한 그 금액을 취득 가격으로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돼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돼요. 상속세 신고할 때 내가 신고세에 기재한 금액, 증여세 신고할 때 기재한 금액을 그 금액을 무슨 금액으로 잡겠다? 취득 가격으로 잡겠다. 그럼 만약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우리 이제 취득세하고 양도세하고 다르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취득세에서는 상속을 받으면은 취득세에서는 어떤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잡아라 그랬는가? 5글자 있어요. 앞에 C로 시작해. 시가까지 맞아. 시가.
표준해. 상속은 표준해. 상속은 표준해. 증여는 시가 인정해. 그러죠? 상속은 시가 표준해. 증여는 시가 인정. 그건 취득세. 그건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신고할 땐 그게 아니에요. 상속세를 신고하거나 증여세를 신고할 때는 두 글자. 지금 현재 시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래되는 금액으로 가야 되는데 이 거래되는 금액을 조회를 해보고 그게 확인이 안 되면 감정평가를 하든지 해야 돼. 그래서 언제나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뭐 한 것 그래야 된가? 그렇죠. 평가. 자,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그 평가한 가액을 그 금액을 취득 가격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 안 해버리면 내가 이 상속받은 물건을 신고 안 하고 버티면은 가격은 누가 결정을 해주겠는가? 정부가 하겠죠. 정부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평가한 가액이 있는데 책에는 가로가 없을 거예요.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세무서장 등이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그럼 내가 신고할 때는 나는 이걸 평가해서 이 건물 가격을 100억으로 평가해서 상속세 신고했어.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거 다시 세무서 자체로 평가해 보니까 이게 110억이네. 110억으로 다시 결정을 해가지고 나한테 통지를 하면은 그때 취득 가격은 100억이란 이야기인가 110억이란 이야기인가? 110억. 세무서에서 결정해 준 걸로 가는 거야. 만약에 내가 100억으로 했는데 세무서에서 아니야 그거 100억이 아니라 90억이요. 세무서에서 90억으로 낮춰버리면 취득 가격은 얼마란 이야기인가? 90억.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서 신고하는데 상속세나 증여세는 우리 국민들이 신고하면은 그대로 인정이 되는가? 정부가 다시 확인하는가? 다시 확인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확인한 금액이 취득 가격이라는 이야기인가? 정부가 확인한 금액이 취득 가격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신고한 금액대로 그대로 결정이 돼버리면 그 금액이 취득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 뭐한 금액을 취득 가격으로 신고해라. 평가한 금액. 요 금액, 요것만 생각하면 돼.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내가 평가한 그 금액을 원칙은 취득 가액으로 인정을 받겠습니다. 이 정도. 이제 필요경비를 한번 가보죠. 자, 필요경비. 필요경비라는 것은 세금을 더 많이 내려고 하는가, 좀 줄여주려고 하는가? 줄여주려고 하죠. 그럼 내가 세금을 줄이려고 하면은 정부는 자, 경비 이만큼 들어갔어요. 그럼 정부가 뭐라 한가요? 영수증 가져와. 영수증 가져오라고. 영수증 없으면 안 해? 안 돼? 반드시요. 여기에 대해서는 영수증요. 증명 서류를 수치 보관해야 돼요. 증빙이 있어야 돼. 내가 비용 처리하고 싶으면 나 비용 처리하고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 돼. 나 증빙 없는데요. 그런데 돈은 줬는데요. 내가 증빙을 없는데 내가 여기 비용 들어갈 때 돈 들어간 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증빙이 있으면 증빙을 첨부하면 되고 만약에 증빙이 없으면은 뭔가 있는 거 보죠. 지출한 사실을 뭘로? 금융거래 증빙 서류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 돼요. 그럼 둘 중에 하나네요.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명세서가 있든지 아니면 계좌이체 내역이라도 있든지. 자, 반드시 확실한 세금 계산서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든지 만약에 세금 계산서가 없으면 뭐라도 내가 내밀든지 금융거래 계좌이체 내역이라도 내밀든지 실제 그 사람에게 돈을 송금시켰다는 내역이 있으셔야 돼. 자,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증명서류가 있든지 아니면 금융거래 내역이 있든지 둘 다 있으란 이야기인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인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비용 처리가 되려면은 증빙이 있어야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지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지금 설명할 거예요. 자, 양가는 이번에 추계 방법에 의한 취득 가격을
환산취득 가격으로 하는 경우, 이게 우리 시험에 총 5번이 났어요. 여기가 5번 계산 문제로 났는데 계산 문제로 나올 때마다 푸신 분 거의 없어요. 다 찍어요. 이거는 거의 못 풀어요. 손을 못 대요. 근데 손을 못 댄 이유가 왜 못 대는지 그 이유를 알으셔야 돼. 문장으로 나왔을 때는, 분명 문장으로 나왔을 때는 여기는 비용 처리니까 취득 가액을 환산 취득 가액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실제 취득 가격에 증빙이 있다는 이야기인가 없다는 이야기인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환산 취득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환산 취득 가격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이걸 몰라서 이 문제를 못 풀어. 이걸 몰라서 못 푸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아는데 환산 취득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 방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다 아무리 풀려고 해도 이걸 계산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질 양도 가액을 환산하는 거예요. 지금 양도 금액을 역으로 역산하는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취득 가격을 구하고자 하는가, 양도 가액을 구하고자 하는가? 취득 가액을 환산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위에다 써야 된가요? 분모에 아래다 써야 된가? 위에다가. 그러면 취득했을 때 취득 가격을 구하고 싶으니까 취득 당시에 기준 시가. 근데 아래다는 양도시 기준 시가. 그럼 기준 시가는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알 수 없는가요?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이번 연도의 기준 시가와 과거의 기준 시가는 다 알 수 있는 거 없는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 연도의 기준 시가와 5년 뒤의 기준 시가는 알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없죠. 그럼 양도 가액은 환산할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없어요. 안 되죠. 근데 취득 가격은 역으로 기준 시가 있으니까 환산이 돼. 그래서 환산 취득 가격으로 계산하는데, 이제 환산 취득 가격은 실질 양도 가액을 기준 시가로 곱해버리면 돼. 양도시 기준 시가분의 취득시 기준 시가를 곱하면은 환산 취득 가격이 나와. 요 식만 알면 세상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 식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 문제를 저희는 못 풀겠어요 그래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숨어져 있어요. 취득 가액을 환산 취득 가격으로 하는 경우는 환산 취득 가액에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더한 거, 여기를 1번. 자, 환산 취득 가액에다가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더한 금액과, 자, 두 번째, 자본적 지출액에 여기다 더하기 양도 비용을 더한 금액을 2번이라고 그래. 자, 그럼 이제 환산 취득 가액에다가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더한 것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을 더한 것을 비교해가지고 1번이 2번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에 양도 비용을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그러면 1번이 2번보다 작았을 때는 2번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은 거 1번 내용과 2번 내용을 비교해서 둘 중에 더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적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큰 거, 둘 중에 큰 거. 그런데 여기는 적다는 말이 나와가지고 헷갈리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1번이 2번보다 적었을 때는 2번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번의 비용이 2번의 비용보다 작아버리면 더 큰 2번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요.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둘 중에 뭐 한 거 그랬는가? 큰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이 2번보다 적으면 몇 번으로? 2번으로. 그러면 1번이 2번보다 크면 몇 번으로? 1번으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비용 처리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이제 요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양도소득세 최소하게 양도 차익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그럼 양도 차익을 구하려면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가? 양도 가액. 자,
양도가액은, 그럼 양도가 뭐죠? 양도 당시 매매 사례가액은 3억 원이고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2억입니다. 취득 당시에 매매 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1억입니다. 또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에 실거래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됐으면 양도가액은 첫 번째가 뭘 적용해야 되는가? 양도 당시에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순서가 기. 자, 그러면 매가 있죠. 양도가액이 3억이네. 그럼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니까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니까 순서는 환기. 자, 감 없어. 그럼 환산해야죠. 환산 취득 가격을 구하셔야 돼요. 환산 취득 가격을 구하는데 양도 당시에 실거래가는 지금 주어졌는가 안 주어졌는가요? 없지만 매매 사례가액이 3억이면 매매 사례가액은 실거래가로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그럼 이게 3억 곱하기 양도시 기준시가는 2억, 취득시 기준시가는 1억. 그러면 환산 취득가액은 1억 5천. 이제 구했잖아요. 1억 5천. 근데 양도가액은 3억이니까 양도가액 3억에서 취득가액은 환산했으니까 취득가액은 1억 5천. 자, 여기서 이제 빼기 필요 경비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이 두 개를 여기서요. 환산 취득 가액하고 필요 경비를 두 개를 더한 금액과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구해봐야죠. 그런데 이제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은 1억 4천이고 양도 비용은 2천이요. 그럼 두 개 합치니까 얼마인가요? 1억 6천. 그럼 이제 여기가 1억 4천이죠. 1억 5천. 1억 5천에다가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구해야 되는데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또 못 구해.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환산 취득 가액을 구하셔야 되고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구하셔야 돼요. 필요 경비 계산 공제.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취득 시 기준 시가에다가 곱하기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보죠? 건물이네요. 등기한 건물이니까 3%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취득시 기준시가는 취득시는 1억. 1억 곱하기 3% 하면 3% 하니까 이건 얼마인가요? 300. 그럼 환산 취득 가격은 1억 5천.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300. 그러면 1억 5천 300. 1억 5천 300하고 1억 4천하고 1억 2천이니까 1억 6천. 둘 중에 더 큰 거. 그러면 여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몽땅 해서 얼마로 잡으면 되겠는가? 1억 6천. 이 두 개를 더해서 여기가 1억 6천이 나오는 거예요. 둘 중에 큰 걸로 가라겠으니까. 그러면 3억에서 1억 6천을 빼니까 남는 것은 1억 4천. 답은 1번. 맞았네. 그런데 이거 여기서는 환산 취득 가격하고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둘 다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절대 시간 소비하지 말고 그냥 찍으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찍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이거 한 문제하고 10문제를 바꾸지 마시고 나머지 이론 문제 10문제를 맞추시고 계산 문제 하나 던져도 그래도 15문제가 남아있으니까 하나를 버리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바다에서 싸우신 분하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는 아직 12책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15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 생각을 하란 이야기예요. 진짜로. 이 계산 하나를 맞추려고 나머지를 싹 버려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계산을 차라리 버려버리시고 나머지 이론 문제 15문제 중에서 10개에서 12개를 맞춰놓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거지. 이 계산 문제를 풀려고 무지 고생하시면 안 돼. 이걸 연습으로 완벽하게 하신 환산 취득 가격이나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다 구했더라도 이걸 다 구했더라도 이 식을 이해를 못 하시면 또 문제를 못 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이론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1번 내용하고 환산 취득가의 필요경비 계산 공제하고 직접 들어간 비용을 비교해서
둘 중에 더 큰 쪽을 비용으로 택한다, 적은 쪽을 비용으로 택한다? 큰 쪽을 비용으로 택한다. 이론은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계산 문제 나오면 이거는 가차없이 내가 난리난다. 요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문제를 다 풀었는데 한 20분 남았다. 그러면 그냥 차분하게 한번 풀어보시고, 다 시험 문제 다 풀었는데 20분 남았다. 등기하고 지정하고 세법 20분 남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20분 남았다. 그러면 푸시고, 그게 아니면 그냥 가차없이 던지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아주 2분 안에 푸실 정도로 노력하신 분은 연습하시고, 내가 도대 나는 그럴 정도 아니다. 그럼 가차없이 이건 날려버리세요.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이제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게 있어. 여기는 내용을 다 볼 필요 없어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뭔 뜻인가만 기억하세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어떤 자산에다가 내가 이 물건에다, 우리 건물, 이 학원 건물 한번 생각해요. 이 건물에다가 내가 뭔가 돈을 좀 썼더니, 이 건물에다가 돈을 좀 썼더니 이 건물의 값어치가 올라가네. 그럼 그거 자본적 지출액이에요. 또 내가 이 건물에다가 뭔가 돈을 좀 썼더니 이 건물의 수명이 좀 늘어나네.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이 건물에다가 돈을 좀 썼더니 돈값 안 해?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이에요. 돈값 못 하네? 그러면 수익적 지출액이에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은 돈값 했으니까 자본적 지출액은 비용 처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비용 처리가 돼요. 그런데 수익적 지출액은 돈값 하는 게 아니라, 수익적 지출액은 무슨 뜻이냐면 그 물건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그래. 그러면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민법에서 배운 유익비하고 필요비 개념이에요. 유익비가 돈값 하는가, 돈값 안 하는가? 돈값 하죠. 그게 자본적 지출이라는 이야기예요. 필요비는 안 하죠. 필요비는 수익적 지출이에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유익비, 필요비란 말을 잘 안 써. 잘 안 쓰고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이렇게 써요. 그럼 이제 이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주로 건물에 공사비 들어간 것들은 전부 자본적 지출이에요. 근데 이 건물을 예쁘게 보이려고 들어간 것은 전부 수익적 지출이에요.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건 비용 처리가 안 돼. 값어치 올리려고 들어간 건 비용 처리가 돼.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얼굴에다가 화장 바르면 안 돼. 얼굴 때려 고치고 칼 대고 망치질하고 그러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 무조건 건물에다 망치질하고 때려 붓고 그러면 돼. 그냥 붓으로 바르는 건 절대 안 돼. 요 생각하세요. 그럼 도배나 벽지, 장판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 만약에 이 건물을 개조한다. 그럼 된다, 안 된다? 된다. 망치로 때려 부시니까 되겠죠. 개조하면. 개조가 성형수술이에요. 그건 돼요. 자, 그러면 이건 된가 보죠. 혹시 우리 집에 싱크대를 교체했다. 이건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때려 붓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싱크대는 그냥 제자기가 갖다 붙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돼. 싱크대는 소모성이에요. 소모성이기 때문에 싱크대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이 오른쪽에 중간쯤 보시면 네모 박스로 해서 표가 있을 거예요. 자, 이 표. 이제 자본적 지출은 주로 공사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공사비들. 이제 수익적 지출 중에서 제일 헷갈리는 거예요.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 비용은 요거는 비용 처리가 안 돼. 싱크대 설치하는 거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개발 부담금이나 재건축 부담금 있으면 개발 부담금이나 재건축 부담금을 내가 추가로 부담을 하면 이 부담한 돈으로 인하여, 이 돈으로 인하여 값어치는 그대로겠는가, 올라가겠는가요?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이것도 자본적 지출하고 동일하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 부담금이나 재건축 부담금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이제 양도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 중에 2번만 보세요. 여기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이나 계약서 작성 비용은 요거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말은 간단히 생각하세요. 만약에 제가 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내가 양도소득세 계산을 못하니까 세무사한테 맡겨가지고 비용 주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을 시켰다. 그럼 그 비용도 경비처리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것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나머지 놔두시고 6번으로 가보죠. 이제 한가로 6번. 이제 채권. 주택 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해서 손해보고 팔았네. 내가 채권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지 않고 중간에 팔아가지고 손해를 보고 팔았더라도 이 매각 차손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자,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는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제가 오늘 채권을 은행에 팔았다고 한번 예를 들어봐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은행에 가서 채권을 팔았으면 은행에서 오늘 팔고 얼마 손해봤다는 걸 내가 거짓말로 은행에서 영수증을 주면 내가 이걸 뻥쳐가지고 나 이만큼 손해봤어요. 내 마음대로 뻥칠 수 있는 거 없는가? 없어요. 그거 안 돼요. 전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럼 금융기관이 아니었을 때는 거짓말 할 수 있겠는 거 없겠는가? 있어요. 자, 그럼 세무서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거래했을 때는 전액을 비용 처리해 준다? 일부만 비용 처리해 준다? 전액. 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는 전액이 되는데 금융기관 이외에 양도했을 때는 오늘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때 얼마 정도 손해보는가를 봐가지고 그 금액 한도까지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때는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지만 금융기관이 아니었을 때는 내가 실제 손해봤다는 금액과 오늘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때 손해본 금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걸 인정한다, 적은 걸 인정한다. 그렇죠. 둘 중에 적은 금액을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문제 내는 사람은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내요. 매각 차선은 상대방에 관계없이 전액을 비용 처리합니다. 왜 틀렸는가? 그렇죠. 금융기관일 때만, 상대방이 금융기관일 때만 전액이고 상대방이 금융기관이 아니었을 때는 전액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관계없이 이런 말을 써놔요. 상대가 누구인지, 금융기관인지 아닌지 이거 묻지 말고 전액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상대방이 금융기관일 때만 전액이고 금융기관이 아니었을 때는 전액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경비 계산공제로 가보죠. 이거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이거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 그리고 출제위원들이 이거는 딱 정답이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지문 출제해요, 이거. 자,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 그러면 취득가격을 추계 결정하거나 또는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하게 돼 있어요.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로 한다. 자, 기준시가를 취득가격으로 잡았을 때 필요경비는 실제 경비로 적어라, 계산공제를 적용해라. 계략적으로 산정한 토지 건물이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만약에 미등기 상태로 토지 건물을 양도했을 때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0.3% 인정해요. 그러면 미등기 시는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아주 조금이라도 되죠. 미등기일지라도 필요경비 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거 하나만큼은 딱 기억을 해놓는 게 좋아요. 토지 건물은. 토지와 건물은 취득 당시, 지금 양도가 아니라 취득했을 때 그 당시에, 취득 당시에 무슨 금액이다? 기준시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등기가 돼 있으면 몇 프로? 3%. 미등기는 0.3%. 어떨 때는 미등기 낼 때도 있고 등기 낼 때도 있고 그래요. 미등기는 0.3%, 등기가 돼 있으면 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 요건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1%. 기타 자산도 1%. 근데 여기서 토지 건물을 주로 내니까 토지 건물 위주로만 딱 보셔도 돼요. 요거 위주로 공부해 놓으셔도 돼요.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한번 가보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지문 한 줄씩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별도 제가 무슨 말 안 하면 그 파트마다 지문 한 줄씩이 나와. 이제부터는 단독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문 딱 한 줄밖에 안 나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자, 여기서 공제를 해줄 때 이 공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공제한다, 물건을 중심으로 공제한다. 오, 알아버렸네요. 물건을 중심으로 공제를 해. 이거는 물건을 중심으로 공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물건을 양도했을 때 공제를 받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 자, 그럼 양도소득세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물건을 생각을 하셔요. 사람 생각하면 안 돼. 물건. 그 물건. 그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이라고 하면 모든 물건에 대해서 다 공제되겠는가? 안 되겠는가요? 다 된다면 나오지도 않았겠죠. 자, 그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우리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 중에서 딱 세 개만 공제돼. 세 개. 그 중에 첫 번째가 토지, 두 번째가 건물, 세 번째가 조합원 입주권. 요 세 개. 요거 빼고 안 돼.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연습해 보죠.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은 첫 번째 제가 두 개는 알려드릴게요. 토지, 건물. 자, 그 다음부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 토지, 건물 말고 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또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 중에 또 여러 개가 있어.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한 권리. 그 다음에 기타 자산. 자, 기타 자산 속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나이샷, 골프 회원권. 골프 회원권. 예, 그 다음에 또 영업권, 이축권. 자,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있어. 신탁 수익권, 또 주식. 엄청 많죠. 이렇게 많은 대상물 중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오로지 몇 개다? 세 개. 그 세 개가 뭐 세 가지? 토지, 건물, 앞에 다시 이거 안 보고 하세요. 자, 안 보고 정확히 보세요. 이 세 개만 잡아라. 세 개만 골라라 그러면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라는 거. 안 급해도 돼. 이거는 천천히 해도 돼. 자,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요 세 개만 공제가 되고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을 양도해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부동산 임차권이나 골프회원권을 양도했을 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딱 세 개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요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을 팔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딱 잡아놓고 이제 비틀기 시작해. 이제 막 지어 짜기 시작해. 토지 중에 사업용 토지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토지 중에 비사업용의 토지는 된다, 안 된다? 다시요. 칠판 다시 보세요. 다시. 자, 토지라고 했지 제가 사업용, 비사업용이 말 안 했잖아요.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를 뭐 한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 제일 먼저 원칙을 딱 잡아야 돼. 정확히 잡고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 이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뒤집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뒤집을로부터 시작해. 자, 다시. 자,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물건은 몇 개다? 세 개. 그 중에 뭐 세 가지다?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딱 세 개예요. 그럼 이때 토지는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구분한다, 구분하지 않는다? 구분하지 않는다. 그럼 사업용도 가능하고 비사업용도 된다. 그러면 만약에 나대진 상태로 양도한 토지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이제 됐어요. 이제
이제 모든 토지는 된다는 걸 알았어.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건물로 가보는 거예요. 자, 건물. 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요. 주택이 건물 속에 들어있으니까. 됐죠? 이제 세 번째.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요거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합원 입주권을 누군가가 구입해 가면 그 사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면 나는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뀐 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는다, 받는다? 나는 받는다. 그런데 내 권리를 새로 구입해 간 사람은 그 사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 해결했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이 종류를 가지고 이제 찾았어. 그럼 종류만 가지고 안 되고 여기서는 장기 보유 그랬잖아요. 보유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해 줄래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유는 못해도 3년 이상은 보유하셔야 돼. 자, 3년 이상을 보유하셔야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토지와 건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뒤에 팔아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3년이 흐른 뒤에 팔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과거 문제 어떻게 냈냐면 2년 5개월 보유한 토지를 팔았어요. 2년 5개월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팔았어요.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2년 6개월, 2년 5개월 보유하다 팔았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된다? 3년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물건 종류 세 가지라는 거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그러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3년 넘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물건 종류에서 이미 틀려버렸으니까. 자, 그럼 이제 토지와 건물은 3년을 보유해야 되는데 중간에 하나 더, 중간에 뭐 되고? 등기가 돼야 돼. 자, 등기가 돼야 돼요.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해버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까탈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토지와 건물로서 등기되고 3년 이상을 보유해야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시고 조합원 입주권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공제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여기까지 잡았어 이제. 자, 딱 잡았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잡아놨으면 이제 안 되는 것은 거저 먹는 거예요. 자, 안 되는 것은 어떤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안 된다.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 세 개가 아닌 자산은 안 되는 거예요. 요 세 개를 뺀 나머지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토지, 건물일지라도 등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럼 반대로 등기 반대는 미등기. 그래서 미등기 상태로는 안 된다. 자, 아무리 토지, 건물이고 등기가 됐어도 보유기간 몇 년이 넘어야 된다. 3년. 그럼 3년 이상이니까 이상의 반대는 3년 미만. 3년 미만이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런 물건들은 물건에 대한 공제다, 사람에 대한 공제다? 물건에 대한 공제다. 그러면 그 물건이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만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건 안 돼. 그래서 외국에 있는 물건은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작년 시험은 여기를 냈어. 작년에는 외국에 있는 물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아요.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그럼 요 세 개, 요 중에서는 계속 시험에 내요. 그 전에는 여기를 냈어. 그럼 이제는 자산의 종류를 낼 차례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자산의 종류를 내면 제일 많이 내는 지문이 뭐냐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된다, 안 된다? 자, 또 뭐 생각할 필요 없이 세 개 뺀 나머지는 안 된다. 그럼 세 개는 뭐다?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 세 개 안 들어간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 되는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되지 않을까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딱 안 흔들리게 그 물건의 종류 세 개를 딱 안 흔들리게 딱 잡아놓고 그 이외 나머지 보수적인 거 갖다 살을 계속 갖다 붙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안 된다. 미등기 안 된다. 3년 미만 안 된다. 외국에 있는 것 안 된다. 자, 됐어. 이제 여기까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6번, 7번, 8번 요 네 가지는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됐어. 그럼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 이제 이거는.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이제, 그럼 이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제 되는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고 비사업용 토지이고 등기되고 3년 이상을 보유했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오, 받는다. 됐죠? 자,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3년 이상을 보유했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안 된다. 세 개 안 들어있으니까. 자, 조합원 입주권 들어있죠? 들어있으니까 돼. 그런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거 너는 된다,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또 우리나라에 있지만 미등기네. 미등기면 너는 안 된다.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외국에 있는 것도 안 된다. 자,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 건물이고 등기되고 3년 이상을 보유했는데 단 비거주자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공제된다, 안 된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사람이다, 물건이다? 사람은 구별한다, 안 한다? 그럼 비거주자일지라도 공제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이다, 물건이다를 먼저 판단했던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사람으로 판단한다, 물건으로 판단한다? 물건으로 판단하는 거지 거주자, 비거주자를 따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요거는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공제율을 어떻게 해요? 자, 이번 제가 오늘 끝날 때쯤 해서 전번 주 토요일 날 실행했던 세무사 기출문제 분석을 해드릴 건데 그 시험 보고 나오신 분들 중에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지저분한 문제를 내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시험에 주로 안 나오는 것만 지금 우리가 공부 안 했던 것만 싹 갖다 내버리면 우리는 어떠라고? 이런 것만 내버리면 우리 어떻게 문제 풀라고? 그런데 집에 와서 채점해 보니까 점수는 나왔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거예요. 아니, 분명히 문제는 지저분했는데 그런데 답을 맞춰보니까 제가 합격 점수는 넘었어요.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답이 아닌 것은 지저분하게 내놓고 답인 것은 그냥 평상시처럼 내놨다는 이야기예요.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물어볼 때 이 공제율은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1세대 1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일반적하고 1세대 1주택 이렇게 나눠져. 근데 지금 여기 설명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지금 1시간이 넘어버려가지고 지금부터 이해가 안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제율부터는 잠시만 쉬었다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